자, 그러면 이렇게 좌운의 중에서도 크게 좌운해로 전 시간에 공부를 해봤죠. 좌뇌가 우뇌보다 선호도에서 지면, 그러면 이 아이는 오른손잡이처럼 우뇌가 먼저 시작을 하되 뇌는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선호도가 우뇌다. 그래서 우뇌는 주로 감성적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뇌라고 얘기했고요. 좌뇌가 선호도하는 아이도 물론 양손을 같이 쓰지만 이 아이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거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 것을 뇌 검사 유형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상력, 언어사고력, 수리력, 추리력이 좌뇌고 이것을 다시 기능과 심리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현상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비춰보았지만 이 듣거나 쓰기를 싫어한다, 못한다는 기능이고 싫어한다는 선호도입니다. 듣는 게 안 돼 있어요. 어떤 애들이 안 돼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꾸준히 책을 읽어줬다. 그리고 얘는 책 읽는 걸 늘 좋아한다. 그러면 뇌에서 이 듣는 뇌가 잘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연년생으로 아이들 동생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동생들 신경 쓰느냐고 이 아이에게 전혀 책을 읽어주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기능적으로 듣는 뇌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항상 급하게 글을 쓸 때 이 아이는 글을 쓰고 어머니가 자, 너 이 다 쓰고 나서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빨리 해야죠. 자기가 할 걸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쓰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기능적인 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은 이 아이가 싫어한다는 거죠. 즉 선호도가 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핸드폰을 3개월 동안 주었더니 이 아이는 밥도 안 먹고 핸드폰만 하려고 한다. 이게 선호도예요. 그럼 어머니가 혹은 교사가 안 되겠다. 너 핸드폰 내놔 라고 해서 핸드폰을 아예 모든 스크린을 3개월을 차단했어요. 처음에는 선호도가 바뀌려니까 힘들죠. 되게 힘들지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뇌는 정말 신기하도록 시냅스가 거기에 관련된 시냅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듣거나 쓰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듣거나 쓰는 거를 싫어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듣는 훈련과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듣는 뇌가 싫어하는 이 아이에게 듣는 것을 무리하게 시키면 오히려 듣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싫어하죠. 항상 아이들에게 접근시키는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글씨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애에게 똑바로 쓰라고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얘는 아예 글씨 쓰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늘 분석을 해보고 그 선호도에 맞춰서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저희 아이가 1학년인데 혹은 2학년인데 제가 우리 아이 공부를 좀 가르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굳이 1, 2, 3학년은 어렵지도 않은데 굳이 사회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세요.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럼 5분인데요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5분만 지나면 어머니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화가 날까요?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죠. 그럼 어머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화가 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게 되죠.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만 문제를 틀리게 되면 어머니에게 바로 혼나는 시간입니다. 즉 재미있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나는 시간이 돼버리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행이라도 받아쓰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받아쓰기를 예를 들어서 얘가 꽃자 하나 틀려왔어요. 그럼 집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한 바닥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말로 쉽게 한 바닥 써지만 이 아이는 그 한 바닥 쓰는 게 쉬운 거냐고요.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손에서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없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쓰나요? 무무무무무 궁궁 이렇게 써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아,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면 뇌에는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 호르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공부만 하자 그러면 뇌가 도망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망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공부하자 그러면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뇌가 만들어지면 학습에 흥미를 못 갖게 되면 정작 공부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네 스스로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즉 자기조절 지수가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아이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뇌에서 이제 우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뇌에서 어떤 아이는 시작은 잘하는데 끈기가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잘하는데 끈기가 약한 아이들은 어떤 애일까요? 눈물이 많고 겁이 많고 끈기가 약하죠. 마음이 여리죠. 독하질 못하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시작에 비해서 끝이 뒤가 물르다 그러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뇌를 만들어야 될까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시작하면 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일상사회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시작과 끝이 명확한 이런 훈련이 이 아이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 내가 혼자 다 했구나 라고 한 이 생각, 내가 혼자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얻는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많이 모아져서 커다랗게 모아졌을 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끈기 없는 것보다는 눈물 많고 겁 많은 걸로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3학년 이후가 돼서 1항이라고 하는 뇌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끈기 없는 애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성이라고 하는 게 약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얘네들은 시작도 안 하려고 그러죠. 특히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구성력이 많이 떨어지냐면 구성력은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나치게 말이나 행동으로 아이를 도와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내가 지금 뭐 할 시간이지? 아, 일기 써야 되겠구나. 지금 뭐 해야지? 아,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기 쓰고 생각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어머니가 너 일기 써라 라고 하면 일기 쓰고 밥 먹어라 하면 밥 먹고 옷 입어라 하면 옷 입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뇌 중에서는 열정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어느 날 자, 네가 스스로 해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뇌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런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모둠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하는 걸 눈치를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천하려고 할 때 뇌에서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갑니다. 이 열정 지수는 무엇이든지 일단 하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도전을 해야 이 아이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열정지수라고 합니다. 열정지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성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장 근육이 발달되고요. 이 손끝을 통한 뇌 발달이 크죠. 우리가 호문클루스 이론을 보면 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른 차시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손은 밖에 있는 뇌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있는 뇌를 많이 씀으로써 안에 있는 이 뇌가
발달될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이 영역별로 봤을 때 바로 구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크린 증후군 혹은 스크린에 선호도가 가 있는 아이들을 첫 번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순하게 스크린에 대한 선호도를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시각적 통찰력이 내려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기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런 아이들은 기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기를 죽이는지를 찾아서 그걸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아이가 기가 죽을까요? 지속적인 잔소리나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얘는 기가 죽겠죠. 그래서 집과 밖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항상 학교에서도 스스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심부름을 많이 시켜주고,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심부름을 했을 때 자기가 얻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작은 것도 스스로 실천해서 얻는 이런 자기 스스로 행복감, 성취감을 느껴주는 것이 시각적 통찰력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각 속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의 감각이 느려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상당히 모든 템포가 한 템포 느립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불규칙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현상을 고쳐줘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잔소리를 합니다. 빨리 해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는데 그때뿐이죠. 사실은 뇌는 말로 바꾸는 건 순간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냅스가 만들어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까지는 꾸준히 3개월 동안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로 순식간에 아이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문제점이 이런 영역을 통해서 발견됐으면 그 영역을 통해서 검사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면 그 아이의 이 영역을 선호도를 바꾸는 데는 꾸준히 3개월 정도 아이가 훈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역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선호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